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 말이 그저 낡은 시대의 격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나니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독한 결혼 생활과 그 끝에서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는지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동네에서 꽤 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지만 저희 자매를 향한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는 정해진 길을 얌전히 걷는 아이였죠. 늘 공부만 파고드는 제게 칭찬이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아이였죠. 공부보다는 어머니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미용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께서 겪은 고생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미용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동생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 왜 그렇게 싫어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니까 그러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길로 들어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고생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다는데 허락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결국 동생은 미용학과로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명문대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지잡대였지만 저는 그런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명확하고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자신감이 제게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성적에 맞춰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뚜렷한 목표도 뜨거운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 안전하고 무난한 길을 따라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잘 포장된 도로 같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언니 회사 근처인데 퇴근했지? 모임이 있었는데 잠깐 얼굴 볼래?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 제 전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동생 친구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퇴했어요. 학교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왜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웠죠. 저는 그에게서 제가 갖지 못한 용기와 자유로움을 보았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 제가 늘 마음속으로 선망했지만 단 한 번도 시도해 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바로 제게 연락해왔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제가 살아왔던 평탄한 삶과는 전혀 다른 짜릿한 신세계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일본 갈까? 뭐? 지금? 나 방금 퇴근했는데 짐도 없이 어떻게 가? 가까운데 뭐 어때?
필요한 건 가서 사면 되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돌아오면 되잖아. 갑자기 자사랑 온천 가서 뜨끈하게 몸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졌어.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해놨어. 가자.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며 동해로 훌쩍 떠나기도 했고, 영화에 나오는 멋진 풍경을 보자며 제 손을 잡고 무작정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새로 출시된 게임에 빠져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어 제 애를 태우기도 했죠.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따라다니며 일상의 탈출이 주는 해방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꽉 짜인 계획표 같던 제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평생 함께 더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살자고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 신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 그는 완벽한 사윗감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수 씨를 이렇게 곱고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칭찬했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조용히 직장 생활만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그의 서글서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정해진 틀을 벗어나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좋게 보셨죠. 그래, 사업은 잘 되는 편인가?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네. 네, 어머님.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지수 씨 회사 근처에 아파트 전세 얻을 정도는 모아두었습니다. 안정된 조건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이룬 젊은 사업가.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랐다는 동네는 서울에서도 꽤 외진 변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어머니는 살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식당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한 동네 밥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작은 빌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의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삭막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자 그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보태줄 거 없으니까 우리한테 뭐 바라지는 마.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니?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라는 존재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그것이 미움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제가 그의 여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왜요? 제가 언니처럼 대기업 안 다니니까 우스워 보여요. 날이 선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자리를 마치고 집을 나서며 이 가족과 엮이면 순탄치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자기네 식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해도 거의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만 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도망치듯 살아왔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자주 볼 일이 없을 거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희 회사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혼수를 마련했고 시댁에도 넉넉하게 예단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하면 거의 볼 일 없을 거라던 시댁과 남편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그리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밥 먹자고 해서 식당 예약했어. 우리 같이 식사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 나 피곤한데. 미안해. 이번에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든 눈치라 그래.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이나 조금 챙겨드리고 오자. 남편은 늘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 시댁 식구들을 만났고 계산은 당연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잘 살지 않냐며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주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댁. 남편이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어요. 월세 입금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입금할 거예요? 월세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전세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야. 나랑 계약할 때 월세로 계약했잖아. 전세로 내놓은 집을 사정사정해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더니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사업하면서 전세금 얻을 만큼 큰 돈을 모으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에서 결혼 허락 안 해줄까 봐 거짓말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오히려 카드빚이 수천만 원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 그렇게 돈을 퍼부었던 겁니다. 우리 돈 관리 이제부터 내가 다 할 거야. 통장이랑 카드 전부 나한테 줘. 무슨 소리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돈 관리하면 난 어쩌라고. 저희는 크게 다퉜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태도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부풀리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하네. 나도 장사 오래 해봐서 알아.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지. 자네 카드빚은 내가 일단 갚아줄 테니 앞으로는 우리 딸이랑 힘합쳐서 야무지게 살아보게. 어머니 앞에서 저희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 역시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식당 보증금은 물론 집까지 전부 날려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달려갔을 때 집안은 온통 빨간 딱지로 가득했고 시부모님은 서로를 저주하며 집기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결혼할 때 마련했던 돈으로 겨우 지하 월세방을 얻어 시부모님을 이사시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내 여동생만이라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 험한 동네 반지하에서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난리야.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20살 넘은 아가씨를 험한 동네에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며 사정했습니다. 언니, 제가 집안일이며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한 달만 지내보고 결정하자는 조건으로 시누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시누이는 정말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했습니다. 청소, 빨래는 물론 매일 저녁 밥상까지 완벽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제 오해를 반성하며 시누이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석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시누이는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치우지 않고 방 안에서 담배까지 피워댔습니다. 아가씨,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진짜.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내 방이잖아요. 왜 남의 방에 와서 난리예요? 쫓겨나고 싶어요. 대기업 다니면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저 참으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딸을 데려가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와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그 지하 구석방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싶어. 그것은 쇼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팔자를 제가 꼬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다니다 허리를 다쳐 몸져 눕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참아 반지하에 둘 수 없어 결국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집이 비자 시아버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지하방 보증금마저 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았던 돈은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두 명의 군식구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남편의 사업은 기적처럼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고생도 이제 끝인가 싶어 겨우 한숨을 돌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 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렇게 누워만 계시면 돈만 계속 들어갈 텐데 그냥 장인어른 설득해서 집이랑 가게 처분하고 그 돈으로 내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될까? 내가 몇 배로 불려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와 저희 가족을 돈으로만 봤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숙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여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당신 식구들이 이 돈을 노릴 게 뻔해.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딸 양육권은 무조건 나한테 넘기고 지금 우리 재산 전부를 내 명의로 돌려줘.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돈을 지킬 수 있어. 더 큰 돈을 손에 줄 생각에 눈이 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까지 대동의 모든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이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그제야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저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온전한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그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여동생은 시누이를 해고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여동생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지각에 사고만 치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여동생이 제발 언니 좀 살려달라고 빌어서 억지로 붙들고 있던 것을 이혼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잘라버린 것이죠. 전 남편의 사업은 제 예상대로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저 운 좋게 한때 잘 나갔을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수가 된 여동생과 아픈 어머니,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 돈을 뜯어가는 도박 중독자 아버지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시작했던 어두운 지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해가는 사업을 붙들고 과거만 그리워하는 전 남편,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전 시누이, 그리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다시 식당 일을 나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전 시어머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독한 경험을 통해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탐욕과 이기심의 씨앗을 지금 온몸으로 거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 말이 그저 낡은 시대의 격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나니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독한 결혼 생활과 그 끝에서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는지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동네에서 꽤 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지만 저희 자매를 향한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는 정해진 길을 얌전히 걷는 아이였죠. 늘 공부만 파고드는 제게 칭찬이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아이였죠. 공부보다는 어머니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미용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께서 겪은 고생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미용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동생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 왜 그렇게 싫어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니까 그러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길로 들어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고생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다는데 허락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결국 동생은 미용학과로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명문대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지잡대였지만 저는 그런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명확하고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자신감이 제게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성적에 맞춰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뚜렷한 목표도 뜨거운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 안전하고 무난한 길을 따라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잘 포장된 도로 같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언니 회사 근처인데 퇴근했지? 모임이 있었는데 잠깐 얼굴 볼래?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 제 전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동생 친구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퇴했어요. 학교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왜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웠죠. 저는 그에게서 제가 갖지 못한 용기와 자유로움을 보았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 제가 늘 마음속으로 선망했지만 단 한 번도 시도해 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바로 제게 연락해왔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제가 살아왔던 평탄한 삶과는 전혀 다른 짜릿한 신세계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일본 갈까? 뭐? 지금? 나 방금 퇴근했는데 짐도 없이 어떻게 가? 가까운데 뭐 어때? 필요한 건 가서 사면 되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돌아오면 되잖아. 갑자기 자사랑 온천 가서 뜨끈하게 몸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졌어.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해놨어. 가자.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며 동해로 훌쩍 떠나기도 했고 영화에 나오는 멋진 풍경을 보자며 제 손을 잡고 무작정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새로 출시된 게임에 빠져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어 제 애를 태우기도 했죠.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따라다니며 일상의 탈출이 주는 해방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꽉 짜인 계획표 같던 제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평생 함께 더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살자고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 신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 그는 완벽한 사윗감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수 씨를 이렇게 곱고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칭찬했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조용히 직장 생활만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그의 서글서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정해진 틀을 벗어나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좋게 보셨죠. 그래, 사업은 잘 되는 편인가?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네. 네, 어머님.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지수씨 회사 근처에 아파트 전세 얻을 정도는 모아두었습니다. 안정된 조건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이룬 젊은 사업가.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랐다는 동네는 서울에서도 꽤 외진 변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어머니는 살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식당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한 동네 밥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작은 빌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의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삭막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자 그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보태줄 거 없으니까 우리한테 뭐 바라지는 마.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니?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라는 존재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그것이 미움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제가 그의 여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왜요? 제가 언니처럼 대기업 안 다니니까 우스워 보여요. 날이 선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자리를 마치고 집을 나서며 이 가족과 엮이면 순탄치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자기네 식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해도 거의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만 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도망치듯 살아왔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자주 볼 일이 없을 거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희 회사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혼수를 마련했고 시댁에도 넉넉하게 예단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하면 거의 볼 일 없을 거라던 시댁과 남편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그리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밥 먹자고 해서 식당 예약했어. 우리 같이 식사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 나 피곤한데. 미안해. 이번에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든 눈치라 그래.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이나 조금 챙겨드리고 오자. 남편은 늘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 시댁 식구들을 만났고 계산은 당연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잘 살지 않냐며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주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댁. 남편이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어요. 월세 입금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입금할 거예요? 월세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전세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야. 나랑 계약할 때 월세로 계약했잖아. 전세로 내놓은 집을 사정사정해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더니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사업하면서 전세금 얻을 만큼 큰 돈을 모으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에서 결혼 허락 안 해줄까 봐 거짓말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오히려 카드빚이 수천만 원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 그렇게 돈을 퍼부었던 겁니다. 우리 돈 관리 이제부터 내가 다 할 거야. 통장이랑 카드 전부 나한테 줘. 무슨 소리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돈 관리하면 난 어쩌라고. 저희는 크게 다퉜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태도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부풀리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하네. 나도 장사 오래 해봐서 알아.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지. 자네 카드빚은 내가 일단 갚아줄 테니 앞으로는 우리 딸이랑 힘합쳐서 야무지게 살아보게. 어머니 앞에서 저희는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 역시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식당 보증금은 물론 집까지 전부 날려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달려갔을 때 집안은 온통 빨간 딱지로 가득했고 시부모님은 서로를 저주하며 집기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결혼할 때 마련했던 돈으로 겨우 지하 월세방을 얻어 시부모님을 이사시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내 여동생만이라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 험한 동네 반지하에서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난리야.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20살 넘은 아가씨를 험한 동네에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며 사정했습니다. 언니, 제가 집안일이며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한 달만 지내보고 결정하자는 조건으로 시누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시누이는 정말 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했습니다. 청소, 빨래는 물론 매일 저녁 밥상까지 완벽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저는 제 오해를 반성하며 시누이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석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시누이는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치우지 않고 방 안에서 담배까지 피워댔습니다. 아가씨,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진짜.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내 방이잖아요. 왜 남의 방에 와서 난리예요? 쫓겨나고 싶어요.
대기업 다니면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저 참으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딸을 데려가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와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그 지하 구석방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어. 그것은 쇼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팔자를 제가 꼬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다니다 허리를 다쳐 몸져 눕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차마 반지하에 둘 수 없어 결국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집이 비자 시아버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지하방 보증금마저 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았던 돈은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두 명의 군식구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딸아이를 낳았고 남편의 사업은 기적처럼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고생도 이제 끝인가 싶어 겨우 한숨을 돌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 사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렇게 누워만 계시면 돈만 계속 들어갈 텐데, 그냥 장인어른 설득해서 집이랑 가게 처분하고 그 돈으로 내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될까? 내가 몇 배로 불려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와 저희 가족을 돈으로만 봤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숙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여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당신 식구들이 이 돈을 노릴 게 뻔해.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 딸 양육권은 무조건 나한테 넘기고 지금 우리 재산 전부를 내 명의로 돌려줘.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돈을 지킬 수 있어. 더 큰 돈을 손에 줄 생각에 눈이 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까지 대동의 모든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바로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이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지. 그제야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저는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온전한 재산과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그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여동생은 시누이를 해고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여동생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지각에 사고만 치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여동생이 제발 언니 좀 살려달라고 빌어서 억지로 붙들고 있던 것을 이혼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잘라버린 것이죠. 전 남편의 사업은 제 예상대로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저 운 좋게 한때 잘 나갔을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수가 된 여동생과 아픈 어머니,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 돈을 뜯어가는 도박 중독자 아버지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시작했던 어두운 지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해가는 사업을 붙들고 과거만 그리워하는 전 남편,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전 시누이, 그리고 아픈 허리를 붙잡고 다시 식당 일을 나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전 시어머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지만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독한 경험을 통해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탐욕과 이기심의 씨앗을 지금 온몸으로 거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 말이 그저 낡은 시대의 격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나니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독한 결혼 생활과 그 끝에서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는지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동네에서 꽤 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지만 저희 자매를 향한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는 정해진 길을 얌전히 걷는 아이였죠. 늘 공부만 파고드는 제게 칭찬이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시키는 일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아이였죠. 공부보다는 어머니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미용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께서 겪은 고생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미용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동생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 왜 그렇게 싫어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아니까 그러지.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길로 들어선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니? 고생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다는데 허락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결국 동생은 미용학과로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명문대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지잡대였지만 저는 그런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명확하고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자신감이 제게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성적에 맞춰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뚜렷한 목표도 뜨거운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 안전하고 무난한 길을 따라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잘 포장된 도로 같았지만 그 위를 달리는 저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언니 회사 근처인데 퇴근했지? 모임이 있었는데 잠깐 얼굴 볼래?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 제 전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동생 친구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그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퇴했어요. 학교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왜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때려치웠죠. 저는 그에게서 제가 갖지 못한 용기와 자유로움을 보았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 제가 늘 마음속으로 선망했지만 단 한 번도 시도해 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바로 제게 연락해왔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제가 살아왔던 평탄한 삶과는 전혀 다른 짜릿한 신세계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일본 갈까? 뭐, 지금? 나 방금 퇴근했는데 짐도 없이 어떻게 가? 가까운데 뭐 어때? 필요한 건 가서 사면 되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돌아오면 되잖아. 갑자기 자사랑 온천 가서 뜨끈하게 몸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졌어.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해놨어. 가자.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며 동해로 훌쩍 떠나기도 했고, 영화에 나오는 멋진 풍경을 보자며 제 손을 잡고 무작정 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새로 출시된 게임에 빠져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어 제 애를 태우기도 했죠.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의 좌우명처럼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따라다니며 일상의 탈출이 주는 해방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꽉 짜인 계획표 같던 제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년의 뜨거운 연애 끝에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평생 함께 더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며 행복하게 살자고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 신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 그는 완벽한 사윗감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수 씨를 이렇게 곱고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칭찬했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조용히 직장 생활만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그의 서글서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정해진 틀을 벗어나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좋게 보셨죠. 그래, 사업은 잘 되는 편인가?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거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네. 네, 어머님.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지수 씨 회사 근처에 아파트 전세 얻을 정도는 모아두었습니다. 안정된 조건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이룬 젊은 사업가. 흠잡을 데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랐다는 동네는 서울에서도 꽤 외진 변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어머니는 살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식당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한 동네 밥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작은 빌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가족들이 사는 집의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삭막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자 그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보태줄 거 없으니까 우리한테 뭐 바라지는 마.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니?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라는 존재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그것이 미움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제가 그의 여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왜요? 제가 언니처럼 대기업 안 다니니까 우스워 보여요. 날이 선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자리를 마치고 집을 나서며 이 가족과 엮이면 순탄치 않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자기네 식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해도 거의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만 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도망치듯 살아왔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자주 볼 일이 없을 거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희 회사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혼수를 마련했고 시댁에도 넉넉하게 예단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기대와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혼하면 거의 볼 일 없을 거라던 시댁과 남편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그리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밥 먹자고 해서 식당 예약했어. 우리 같이 식사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 나 피곤한데. 미안해. 이번에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든 눈치라 그래. 가서 밥 사드리고 용돈이나 조금 챙겨드리고 오자. 남편은 늘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해 시댁 식구들을 만났고 계산은 당연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잘 살지 않냐며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주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새댁. 남편이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어요. 월세 입금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입금할 거예요? 월세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전세 아니었나요? 무슨 소리야. 나랑 계약할 때 월세로 계약했잖아. 전세로 내놓은 집을 사정사정해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더니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자 그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사업하면서 전세금 얻을 만큼 큰 돈을 모으지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에서 결혼 허락 안 해줄까 봐 거짓말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오히려 카드빚이 수천만 원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댁에 그렇게 돈을 퍼부었던 겁니다. 우리 돈 관리 이제부터 내가 다 할 거야. 통장이랑 카드 전부 나한테 줘. 무슨 소리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돈 관리하면 난 어쩌라고. 저희는 크게 다퉜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태도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이 사람한테 결혼 허락받으려고 부풀리고